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블랙라벨에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 월요일 블랙라벨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완전체로 말이죠. 저희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상위 1% 최고급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좀 더 품격 있게 고품격으로 투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 저희 블랙라벨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블랙라벨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재, 이지환, 정재훈 수석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완전체로 모이니까 또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오늘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품격 있는 토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정 수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빡 깔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품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컨셉에 전 충실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수석 위원님들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과연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테이퍼링 이후의 투자 전략. 네, 테이퍼링 이후의 투자 전략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수석 위원님들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자세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원재 수석 위원님, 이 이슈를 가지고 준비해 주신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테이퍼링이라면 굉장히 광의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익숙한데 도대체 테이퍼링이 뭐야?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항상 기준을 안 잡으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시장을 지켜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제 정말 다가왔구나. 이게 빨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태도와 전략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와 관련돼서 테이퍼링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좀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지환 수석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 우리 박 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고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방송이나 언론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다가 당장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딱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예를 들어서 낙폭과대에서 뭐 너도 나도 다 올라왔다면 오늘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이제 좀 양극단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과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대부분은 이제 분기점에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거의 막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미 이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8월 이후에 개인들 수급을 보면 상당히 이제 역방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과연 테이퍼링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같이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흐름에서 엇박을 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의 모두 발언 들어봤고 정 수석위원님의 모두 발언도 들어볼게요. 테이퍼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이후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두 분께서 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라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시장에 있어서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증권사 쪽의 4분기의 증시 전망이나 그런 부분들을 봐도 하단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는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2,80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주식은 심리가 좀 우선이에요. 심리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물을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이 프로그램을 좀 계속 시청을 하게 되시면 심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건 기본일 거고 업종이라든가 섹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짚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 하루 1시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수석 위원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굉장히 크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테이퍼링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우리 방송 블랙라벨이 있다. 이렇게 세 분이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테이퍼링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토크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라벨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방송 중에 설명이 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테이퍼링 이후의 투자 전략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테이퍼링 자체가 우리 증시에 당장 이제 악재냐 호재냐 이거부터 좀 가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통일됐는지도 궁금하고 나뉘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박 수석 위원님 테이퍼링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테이퍼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화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1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동학개미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그 맥을 짚지 못하고 계시니까 안 되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10년을 해도 수익 안 납니다. 단언컨대 안 나요. 주식 투자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은 이건 그냥 검증된 방법이니까 주가를 맞추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주식은 주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주식의 방향을 맞추는 거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가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나왔어요. 주식 투자자를 통해서 자본가의 위치를 공유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연준의 자산이에요. 연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리더 오브 리더. 전 세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최고의 리더들이 결정하는 방향인데 2008년에 세상은 금융위기로 무너졌어요. 그럴 때 정상적으로 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월가의 투자자들이 무너져서 구조조정을 돼서 망해야 돼요. 그 망한 끝에 아주 헐값이 되면 그걸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리더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돈을 찍어서 살려요. 그게 2008년의 양적 완화고요. 이번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하면은 작년 3월을 돌아보면은 모두가 공포에 절어 있을 때 야, 이 정상적으로 하면 망할 기업 망하고 살아날 기업 살아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가격이 재편되는 이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분이 있어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돈을 찍어서 놉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뿌려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지금 8조 5천억 불 정도까지 와 있어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물을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다음에는 금리를 통해서 돈 가격을 좀 높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긴축을 해야 돼요. 이걸 시장에 다시 팔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팔 수 있는 돈인가? 자, 그러면 시장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돈을 쭉 뿌려줄 때처럼, 작년처럼 전 섹터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시장은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뜻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이 시장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이 있다는 거고, 이게 돈입니다, 돈. 시장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이제는 다 못 간다면 선택적으로 갈 환경이 되겠죠. 그 선택적으로 갈 환경은 뭐냐 하면 인과관계상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에 먼저 뿌립니다. 그게 계속 얘기한, 우리가 한 달 계속 얘기하는 거죠. 위드 코로나 옵니다.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나 혼자 고집을 비우고 가격을 보고 얼마 전까지 성장주가 빵빵 칠 때, 야, 이것도 포모야, 이거 못 잡으면 안 되고 쫓아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오늘 확연하게 드러나죠. 돈은 갈 길을 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 시장의 온갖 잡음, 이거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황을 갖고 돈 번 사람은 없다 그랬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테이퍼링 악재냐 호재냐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섹터가 올랐던 그런 시장은 다시 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는 그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수석 위원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고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결국에 이제 내가 투자의 방향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빠져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죠.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은 아니지만 이제 무한대로 공급됐던,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금들이 일정 부분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작년에 겪어보기 정말 힘든 사상 초유의 장세를 겪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머리에 각인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들이 한 1년 단위로 학습 효과가 딱 뇌리에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작년처럼 내가 설사 투자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버티면 결국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작년에 통용이 됐죠. 왜냐하면 작년은 100년 내에 최대의 유동성이 공급됐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투자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빠져나오고 못 나오고의 차이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8월 31일 이후에 개인들은 IT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나 성장주에 들어가는 부분이 금액이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근데 물론 저도 IT 성장주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옥석을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데서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그 화면을 보시면 장기국제 금리의 구간별 지난 테이퍼링 기간 때 봤던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장기국채 금리가 1% 미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때 우리가 0.89%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유동성이 이제 올해부터는 줄을 수 있다는 때부터 이제 1.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거의 이제 정점에 다 와가는 시점이죠. 보통 이제 지난 그 테이퍼링 때도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딱 부각되는 시점에는 1.5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1.6% 정도 도달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그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 초입에 진행 단계에 들어가면 한 2.5% 전후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국채 금리는 여기 이제 플러스 그 신용금리 알파가 되니까 2.5% 전후로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가면 한 3.5%까지 갑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지금도 이제 앞으로 계속 거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6%,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1.6% 전으로 들어가는 이후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과거에는 1.6%에 들어가면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에서 다시 1.3% 떨어질 때 이제 증시가 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1.6%에 들어간 장기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가가 양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흐름이 이제 기조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1.6%대니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이 장기국채 금리가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지난 과정에서의 우리가 학습 효과를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의 방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을 대전제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꼭 필요한 투자가 어느 쪽으로 선행돼야 되는지 부분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뭘 사서 버텨도 올라간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맞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석 위원님도 같은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신 것 같고 이수석 위원님도 결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방향성을 지금은 잘 설정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듣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지난번 상반기 때도 우리가 금리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난리부르스를 쳤죠. 큰일 났다. 네. 그러면서 재편되면서 그때는 금리가 1.1에서 1.7까지 치르면서 경기주가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주가 치고 올라갔는데 이번 겨울은 금리가 상당히 이번에도 빠르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기주가 안 움직였어요. 오늘 일부 좀 움직였지만 이 차이는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난 6월 달에 FOMC와 제 옐런 재무장관이 증시에 파생 상품을 도용해 가지고 개입했던 부분이 아마 결정타적인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이 금리의 장기 금리의 상승 단계가 2월 달에 1.12를 왔다 갔다 하다가 4월 달에 1.67을 넘어서서 급작스럽게 오를 때는 분명한 단기적인 투기 세력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 급등했던 부분하고 지금처럼 테이퍼링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1.67 올라가는 상황하고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올라탔던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금융주라든지 혹은 잘 보시면은 금리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위드 코로나 테이퍼링 소비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개인들이 상반기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소비주에 접근했던 식음료라든지 이쪽에 접근하면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차이가 왜 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인상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 원가에 대한 부분은 제품 가격으로 과연 전이가 되는 섹터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테이퍼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그 낮에 2시에 말씀드렸던 호가 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왜 지금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는데 하락주가 안 오르나요? 왜 경기 확장대로 가는데 소비주인 식음료가 안 오르나요? 라는 부분은 결국은 원가 대비로 제품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테이퍼링이나 위드 코로나로 가되 IT 성장률하고 무조건 안 가고 경기 관련 종목하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이걸 타고 넘어갈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을 반드시 좀 따져야 되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은행주가 없으면 사실 이 부분 이제 제가 박수석 의원님하고도 농담 삼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주식하면서 뭐 은행주 없으면 주식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얘기를 했을 때 잘 네. 보시면 이제 그게 모멘텀의 포인트도 네. 결국은
은행주가 그냥 금리가 올라서 소외주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그 KB증권이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테이퍼링으로 가는 금리 상승의 수혜주는 모멘텀이 아니라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펀더멘탈은 결국 단발적인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이 옥석가리라는 거는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펀더멘탈을 바꾸느냐 레벨업을 시키느냐 아니면 단발성 모멘텀으로 끝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주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주식 투자자인데 초보자인 분들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 인상이랑 위드 코로나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소비재 아무거나 샀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좀 이수석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제발 인정해야 될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허들이 그럼요.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되는지를 알려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는데 올드 이코노미 중에서도 중복 투자가 이미 돼 있고 가격 전가가 어려운 섹터는 아무리 유동성을 퍼부어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 전가가 되는 꼴을 꼭 보라 그랬고 두 번째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차트를 보면은 여기 금리 차트를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몇 번 띄워드린 차트인데 네. 한번 이 금리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70년대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세요. 70년대 굉장히 그 인플레 시대였죠. 70년대하고 지금하고 극단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70년대에는 원자재가가 폭등을 하는데 수요가 위축돼서 가격 전가고 뭐고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디플레가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성장을 보면은 올해의 기저 효과보다는 못하지만 성장률이 평년에 비해서 내년에 월등히 뛰어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디플레 어쩌고 얘기한다는 거는 전혀 흐름을 안 맞게 얘기하는 거고 금리 같은 경우는 3.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인 설정 방법이고 3.5를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툴을 변형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다 해서 3.5 이상 올라간다 해서 큰일 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나오면 되는데 성장이 나오는 축은 네. 투자할 때가 있으면 돼요. 음.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투자할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올라간 이유는 증설을 해도 전혀 이 증설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왜? 수요가 다 되니까. 반도체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네. 반도체 투자한다고 누가 걱정을 하나요? 수요가 그 이상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진행되는 SOC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또다시 돈이 들어갈 회전할 섹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다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이 돈이 투입되고 유행이 커지는데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는 섹터 이쪽을 잡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희 블랙라벨 이 뭐랄까요 프리미엄 퀄리티에 딱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네? 굉장히 갑작스럽게 연기 되게 능청스럽게 잘하세요, 우리 수석 위원님.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 투자한다고 누가 걱정하냐라고 박 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IT 관련돼서 그러면 투자와 관련돼서 앞으로 IT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IT는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게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을 때 보면 네. 금리 인상 구간일 때는 성장 섹터를 피해야 된다라는 게 공식적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쪽이나 성장 섹터들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 부분들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이에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증가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좀 오바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차랑 삼성전자랑 이 둘을 놓고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현대차는 과거의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고 나가지 못했는데 주가는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은 아마 투자자분들도 뭐 포스코라든가 철강 섹터라든가 화학 섹터라든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포스코 네. 같은 경우도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 두 분의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격에 대한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여부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실적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전망치로만 보게 된다라면 과연 지금의 실적을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IT로 돌아와서 IT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다라는 그 말씀들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의 이 메이저들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항상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돼요. 항상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삼성 쪽에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미 좀 정해져 있어요. 비메모리 쪽, 시스템 쪽. 그럼 그쪽에 있어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정말 좋아요. 내년도에도 성장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적이 뭐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몇 년치에 해당하는 밸류를 땡겨서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이쪽의 종목군들을 보면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갈 kom에도 불구하고 평균 PER보다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할래, IT를 할래, 그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2차 전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IT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적에 있어서 담보가 될 수 있고 주가는 상당히 싼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여전히 저는 성장 섹터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네. 성장주가 같이 가요. 보통은 같이 갑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돈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렇죠. 실적이 증가하는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장 섹터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조정을 받았을 때 살 놈은 사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왜냐하면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서는 또 IT를 주창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반도체는 또 콕 집어서 여쭈어봤던 저도 거고요. 궁금해요. 삼성전자 빠졌는데 SK하이닉스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3거래일 만에 10만 원대를 회복을 했죠.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은 네.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정수석 위원님하고 예. 일치되는 게 있는. 그러니까 만약 저보고도 IT 성장주에서 꼽으라 하면 저도 제 최우선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은 네. 사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뭐 일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볼 건데 오늘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를 제외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력을 갖고 있는 IT,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 오늘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이제 뭐 6%대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이번 이슈로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오히려 이제 좀 기다렸다가 좀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IT 성장주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정수석 위원님처럼 네.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 박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후공정 관련돼 있는 뭐 페미스한테 이게 전부 무너졌잖아요. 네네. 그 무너진 섹터에서 오히려 바닥을 한번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좀 인상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PI 첨단소재 보니까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12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없어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 아마 없지 않았을까. 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라면 네.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오후장에 이렇게 장애가 더 없었다면. 빠지거나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근데 좀 방해하는 흐름이 있어요. 거래가 일단 안 되다가 나중에 봤는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나중에 말미에 얘기할 수 예, 있을지 모르겠지만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보면 기관들 매도 물량이 거의 100%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관은 이제 그 물리적인 망이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전용 망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주문을 원활히 좀 할 수 있는데 야. 네, 그렇지 않은 이것도 개인 투자자를 외국인이나, 안 도와주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시장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고파해지는 게 시장의 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의 심리라는 건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누가 이쁘냐 이렇게 보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그 시크리컬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부터 메모리는 굉장히 밸류를 낮게 줬어요. 그래서 퍼 뭐 한 5배에서 많이 줘야 10배수.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가격 변동 자체가 작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메모리 위주로 하다가 삼성이 이제 캐치프레이를 걸고 우리도 시스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업력 자체가 TSMC는 90년 초반부터 한 기업이고 삼성은 이제 2007년도, 8년도 이때 뛰어들었으니 이 업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야,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근데 이게 급격하게 내년부터 좀 좋아질 환경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 메모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낮게 받았던 저평가가 네. 이번 시스템 엑스노스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주축이 되는 게 이제 후공정 오사트 업체가 출발이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소재 장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또 어려운 얘기지만 세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글로벌리제이션이었어요.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래서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야, 넌 네가 잘하는 것만 해. 충분해.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로컬리제이션으로 변해서 야, 모든 건 내 품에 있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소부장을 키울 이유가 없었던 게 일본이나 미국 제품 쓰면 훌륭하게 싸게 공급받는 걸 굳이 뭐 라인을 멈춰가면서 할 이유는 없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이라고 보면 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독보적이에요. 네. 이렇게 독보적인 기업은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모아가면 되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작년 초부터 네. 제가 소재 몇 개 딱 찍어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었죠. 뭐 솔브레인이나 예? 뭐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은 우리가 자꾸 주가를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게 버티면 되는 종목이 있고 섹터가 있고 버티면 정말 영원히 안 오는 섹터가 있는데 이걸 아쉽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구별하기가 좀 힘드니 네. 이 허들은 좀 같이 어깨동무하고 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이야기가 반도체 이야기로 빠졌었는데 관련돼서 우리 박수석 의원님께서 버텨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 버티면 안 되는 쪽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 초보자분들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 같은 분들과 함께 이 산을 넘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저는 초보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은행주 하나씩 안 갖고 있는 분들 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쪽을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직도 여기 안 보는 사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나 혼자 시장에서 동떨어져 있진 않을까.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사실 농담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뭐 은행주 정말요? 없으셔도 네. 얼마든지 수익 잘 내시는 분들 있으신데 네. 우리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IT 주에서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석 의원님처럼 유명하신 분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IT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굉장히 일반 의아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된다는 게 좀 힘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주 제가 잠깐 네네. 이게 PPT 화면 잠깐 보면요. 예. 그 은행주는 그러니까 약간 삼박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은행주가 PR이 5, 4,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3, 4.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지금 최근에 올라도 5, 6 내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늘 몇 년 동안 은행을 저평가를 하지만 사실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 보면 은행주가 늘 이렇게 저평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 바람을 한번 탈 수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나 실적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유동 성장에서 넘어갈 때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은행주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분기 배당하고 하나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은행들이 정부 정책과 맞서면서 이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을 좀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도 올해 6월 달부터 분기 배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분기마다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대부분 은행주는 5% 내에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특출난 종목을 잘 찾으시면 되는데 그건 힘드시다면 그냥 무난한 종목 하나 이렇게 넣어 가셔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제 은행주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크게 이제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돌발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죠? 제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테이퍼링 앞두고 가장 궁금한 섹터가 어딜까라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뭘까요? 하나가 좀 전에 우리 박수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SOC 관련된 종목들. 이게 정말 첨예하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랑 두 번째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보면 미국은 포드나 이제 지금 신고가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자동차 업종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시간에 다 다뤄질지는 모르면 안 되면 뭐 다음에 특집을 하더라도 네. 이 SOC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두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하고 버텨도 될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버텨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 특히 원전 다만, 관련된 거 올랐잖아요. 다만 시차는 네. 위드 코로나와 금리 인상 수혜주 다음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순서상.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시장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선반영된다 해도 주식 참 희한해요. 그때가 돼야 움직입니다. 그 이전에 꼼짝도 안 해요. SOC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꼼짝도 안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아까 테이퍼링을 얘기했는데 세상은 리더 그룹이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절대로 대존재, 자산 가격의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산 가격을 지키려는 최후의 수단을 다해서 지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 뭐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생각이라는 틀이 들고요.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부채가 대충 지금 얼마냐면은 2조 8천조 달러. 네. 우리나라 돈은 3경원입니다. 3경원. 너무 숫자가 크니까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금리가 1% 올라가면은 어차피 이건 이제 채권 발행해서 쓴 거니까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는데 1% 올라가면은 300조의 이자가 부담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2% 올라가면 6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게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로 3.5가 아마 이제 그게 향후 한 2년 후 말 2024년 뭐 이 정도의 그 타겟이라면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성장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디락스가 돼요. 완만한 금리 인상에 아주 완만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가격 전가시키고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인데 수요는 가계에서 나오죠. 지금 미국, 유럽은 엄청나게 예금 잔고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 소득으로 보내준 게 그대로 저축으로 다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 요인이기도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이게 단단한 수요가 받쳐지고 있구나. 이 70년대는 일자리가 없어서 근로자들을 다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디플레로 갔던 건데 지금은 아직도 델타 변이가 가라앉지 않다 보니 야 이건 뭐 저 괜히 나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피곤하게 거긴 의료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거 걸려서 그 돈 좀 벌라 했다가 더 날리느니 완전히 깔아앉고 나겠다는 대기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찰적 수요라 그러는데 이건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한두 달 내에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할 팩타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고 원자재 쇼트도 아까 이주환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 폭등한 이유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은 사재기예요. 유통 구간에서 네. 야 이거 오를 것 뻔한데 내가 이걸 왜 풀어? 자동차 반도체도 통으로 그냥 갖고 안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면 누군가 시장의 공급이 정상화돼서 풀면 예. 그대로 급매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 크게 오를 요인이 크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정말 우려다. 정말 우려고. 그러면 자동차 올해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가격 많이 떨어졌죠.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성장할 텐데.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이건 운입니다. 어느 게 빨리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동차도 SOEC도 위드 코로나도 금리 수혜주도 모두 갖고 갈 만한 섹터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SOC 쪽은 네. 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저쪽은 누가 됐죠. 네. 이제 누가 나오게 될 거고 네. 이제 여덟 저 짝은 네. 이제 또 누가 나오겠죠. 나와야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걸겠죠. 그럼 가장 지금 양쪽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단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집을 얼마만큼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건설주들은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이게 좀 고심이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눈에 확 띄게 보여주는 게 SOC거든요. 그렇죠. 그냥 SOC 사업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이 취업자 수라든가 이게 눈에 확 지표 자체가 이게 확 눈에 띄게 보이니까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 저는 SOC 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 말만 얘기 나왔던 게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네. 저기 달빛 내륙철도도 네.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달빛 내륙철도?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저쪽 이렇게 그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렇게 뚫는 그 달빛 내륙철도도 마찬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게 개통이 됐거든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좀 단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80km 속도 제한을 걸어놨다라는 거. 그래서 더 빨리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하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경기를 좀 살려내는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 보고 정책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SOC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마 정부 정책적인 혹은 공약상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 내년 초 그 정도 때까지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수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박 수석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현대차랑 기아차 오늘 흐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가격이면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네,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특히 우리 정수석 위원님 SOC 관련돼서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원전이랑 조선 쪽 관련돼서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는데 원전 쪽도 괜찮나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가 똥꼬집 부리고 있다라는 거 전 그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원래 이게 유럽 쪽에서 네. 원래 유럽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정책 자체가. 근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탄소 제로로 가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를 유럽 쪽에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제일 문제가 됐던 일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마 내년도 이것도 아마 공약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는. 네. 공약이라기보다는 네. 이것도 그냥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 왜냐하면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가는데 네.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기후 빌런이 있죠. 이거는 악마야, 악당이야. 제일 많이 발출하는 게 석탄 발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전기로 가재매 기저발전 석탄 발전은 못 쓰게 한다며. 그래서 태양광 풍력 때려놨더니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쇼티지 나니까 영국이 지금 가정당 전기요금 고지서가 50만 원이 넘었어요. 앞으로 전기요금은 무조건 오릅니다. 이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린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는 기저발전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LNG 발전과 원전 외에는 기저발전을 담당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런 여기서 이제 최근에 LNG가 굉장히 그 파동이 나면서 중국에서 이제 뭐 꺾은선을 했는데 LNG가 그 중간에 틈새를 메꾼다면은 네. 여기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LNG는 러시아는 유럽으로 파이프로 가니까 이제 PNG로 가는데 카타르나 미국이나 호주는 선박으로 운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LNG가 어차피 유통 물량 그 LNG 수요는 아시아 3개국이 그냥 거의 다 쓰고 그다음에 유럽이에요. 여타 국가는 소비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두 섹터가 다 쓰는데 이 공급처에서 오는 게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러면 LNG선이 조선소에는 이제 발주 사이클이 막 출발되는 네. 카타르 백척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거 남았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오려면 터미널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SOC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돈의 흐름입니다. 이거 쫓아가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그래서 탄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짚어가면은 내년 상반기 제가 볼 때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야 돼요. 계속 이재한 수석위원하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다고. 이거 놓치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은 움직이면 빨리 다 끝나요, 시세가. 그래서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서 네. 옮길 거 옮기고 네. 교체할 거 교체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흐름과 관련돼서 이렇게 에너지 사업이 또 부분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개민하게 좀 쫓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 의견일 뿐 해당 방송사의 의견이 아님을 고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정리하고 가시죠.
네, 저희 고품격 방송 블랙라벨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